제가 제가 진짜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원래 요기요라는 어플을 안 쓰는데 아까 어느 분이시지?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이시죠?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아갖고 막 치킨이 7,000원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기요 어플을 깔고 참지 못하고 결국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맛있어요. 이거 요 치킨 요거 잘 배지도 않네. 또레오레라는 건데 여기에 저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콘듀 치킨이라고 한번 시간 되실 때 드셔보십시오. 되게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괜찮더라고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갖고 배는 아프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옴뇸뇸 했습니다. 옴뇸뇸뇸뇸.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마이크 음질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마이크 음질이 안 좋은가요 혹시? 안 좋으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순수 치킨이 더 맛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순수 그냥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볼게요. 다행이네요.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오랜만에 팩토리 채널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도 팩토리는 시골 세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귀뚜라미들이 합창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종은 참 특이한 도시예요. 뭐 신행정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밤만 되면은 완전 시골인데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여기. 유나님 반갑습니다. 휴가도 잘 다녀온 것 같아요. 또래오래 많이 드셔보셨나 보네요.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수요일 때 올라갈까요?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밝혔지만은 제가 언제죠? 8월 15일인가? 8월 15일 날 제가 이미 315에서 추매를 했어요. 315. 이미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315원에 추매를 했습니다. 10,000개를 추매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요일 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8월 15일에 있었던 315원이 약간 단기 특정 기간 내에는 저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추매를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귀신도 가격 예측 못해요. 신이 아닌 이상은 귀신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 저점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인가? 2월 때 이미 제가 왠지 볼륨을 봐서는 저점인 것 같다 이미 비트코인이 했는데 실제로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 판단이 맞긴 했는데 그거를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맞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은 저는 판단 기준을 볼륨으로 뒀는데 솔직히 볼륨이 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보고 생각한 그 볼륨이 이런 상황에서 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100% 저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능성 높은 쪽에 베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맞았을 뿐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도 저점이 제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지금 315원에 추매한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뭐 이걸 갖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맞았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륨 있는 몸매가 좋다고요? 인생 한마님 질문은 스타 질문이신 것 같네요. 빌드 원팩 원스타 좋아하셨나요? 원팩 더블 하셨나요? 투팩 하셨나요?
아, 저는 테란을 좋아하긴 했는데요. 테란으로 테란으로 저그 상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테란이 주종이긴 했는데 저그 상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고요. 프로토스 상대하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 메카닉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좋아했고, 저그는 되도록이면은 테란으로 상대하기 싫었어요. 제가 주종이 테란인데도. 그래서 초반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그가 후반 가서 멀티 많이 먹으면 가장 사기 종족이 저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했어요. 항상. 그냥 뭐 빌드 원팩 원스타, 원팩 더블, 뭐 투팩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종족 상대할 때 그런 류에 있어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스탠스가 많이 달랐죠. 쇼미더머니 제일 좋아했다고요. 드론도 곧 휴가 있나요? 네, 그럴 걸로 생각이 되네요. 휴가 있겠죠. 일을 많이 했으니 휴가를 가야겠죠. 게임 방송이요? 저 게임 방송했다가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사실 그냥 별 의미 없이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거에서 굉장히 혼도 많이 났습니다. 이미 뭐 이제 많이 좀 화나신 분들은 저한테 어떤 얘기가 났냐면, XRP 망해서 지금 이러고 있냐, 또는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팩토리 너는 나를 이용해 먹은 거냐, 사실 게임 방송 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걸 했을 뿐이냐, 게임 방송 하려고 그러냐, 이런 욕도 먹고 해갖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안 하려고 이제. 아, 많이 혼났어요 진짜. 네, 아예 아닙니다. 뭐 제가 별것도 아닌데 뭐 돌아왔다고 뭐 고맙다고까지 하시니 너무 네, 황송하네요.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단조님이 얘기하신 거는 말 그대로 정전 사태 때문에 그래요. 예, 서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좋은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 그거 해야 되나요? 아재 스타크래프트 뭐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진짜 여러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아, 엘릭스, 그거는 근데 이 얘기도 좀 많았었죠. 예. 그 이름 뭐죠?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잠깐 보러 갈까요? 이제 스튜어드님이 질문 주신 거 보러 잠깐만 갈게요. 그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부르는 약간 암호팩의 아버지격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요거죠. 이거를 엘릭서라고 읽나요? 그렇게 읽을만 하네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요건데, 여기 이 사람 크리스 라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이 크립토 페이먼트의 레전더리 전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파이오니어, 이제 개인정보 그런 거 관련된 파이오니어 개척자격, 그 사람이 만든 요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면은 뭐 XRP 망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화이트 페이퍼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아갖고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보면은 화이트 페이퍼 보면은 너무 개략적이에요. 그래서 XRP랑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지 경쟁관계에 있을지 아니면은 XRP와 상관이 없을지 이거조차도 언급이 힘듭니다. 뭔가 디테일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디테일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함이 없기 때문에. 이 디테일함이 있어야지 뭔가 이제 XRP와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겹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운이 좋다고요? 그쵸, 운이 좋았죠. 아니 근데 비트코인은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막 이런 볼륨 지표라던가 이런 거 보고 비트코인 저점은 결과론적으로 맞추긴 했는데, 사실 제가 비트코인을 사질 않았으니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 플러스 토큰. 네, 플러스 토큰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플러스 토큰.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플러스 토큰이 사기친 XRP 5억 개 정도 됐거든요. 그게 하나의 계정으로 몰린 것 같던데, 참 무섭죠. 예,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로 그 수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빤스런하겠다고 다 팔아치우고 튀면은 가격 하락이 심하게 일어날 텐데, 그래도 한 가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는 자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메이저 거래소라고 불리는 바이낸스라던가 이런 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해킹이라던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미 그렇게 크게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걔네로부터 들어오는 XRP를 아마 프리즈 시켜주지 않을까. 걔네들이 뭐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못하게 막아주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잠깐 보러 갈까요?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나? 플러스 토큰 XRP 치면은 가장 최근에 한 4억 8천만 개 정도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계정이 나오려나요? 요 계정인가? 요거다. 요거 보러 갈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비트코인 관련된 거요? 그건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사토시가 누군지는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에요.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이 계정에 그대로 묶여있죠? 아직도 이동을 못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사기쳤다고 이미 걸렸잖아요. 이거를 판매할 수 있으면 진작에 판매를 했겠죠. 근데 사기친 거 이미 걸렸고, 그런데 빨리 빤스런 해결되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거 못 팔고 있는 거 보니까 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러고 있겠죠. 아이고, 여러분들 참고로 채팅창이 이미 넘어가 버리면 제가 이거를 거꾸로 스크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볼 수도 있는 점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거는 제가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못 봐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못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꼭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스크롤이 돌아가 버리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못 봤을 경우에는. 이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스튜어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기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우리나라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3명이 모이면 호랑이 만든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명이 저건 사기야, 분명히 사기야 하더라도 막 주변에 5명, 6명, 7명이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면은 귀가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기 전문 사기단 보면은 혼자서 안 하죠. 주변에 이 바람잡이들 항상 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바람잡이들 해갖고 야 너 이거 아직도 안 했어? 우리는 이거 진작에서 돈 벌었는데 바보같이 너 뭐하니? 이거 나한테 XRP 10만 개 보내주면은 2배로 줘. 나 이미 20만 개 돌려받았어. 이런 바람잡이들이 있으면은 되게 솔깃하잖아요. 뭐야 이거 사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받는 애들이 있네? 나도 할까? 나만 바보 되는 건가? 난 바보가 되기 싫어. 나도 벌래 하면서 했다가 당하는 거죠, 이제. 진짜 사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도 당하기 쉬운 게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봐야 돼요. 뭔가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거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말이 안 돼. 너무 막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게 있을까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스튜어드님 약간 수상하신데 전문 용어들을 너무 잘 아시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이야, XRP 4억 8천 개면은 지갑 순위 중에 23인가요? 웬만한 거래소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나도 20위권이라는 거죠? 대단하다. 엄청난 물량이네. 아, 유나님 늦게 오셨어요?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국제기구에서 직접적으로 XRP를 사용하는 유스케이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스튜어드님 너무 전문용어 많이 아는데 혹시 막 이러면서 휴가 복귀빵이요? 휴가 복귀빵? 복귀빵 뭘로 하시게요? 자, 김재현님이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예전부터 이제 논의가 되던 부분인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맞아요. 김재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은행이나 머니그램,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인들끼리 주고받으면 수수료도 덜 내고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수수료도 덜 내게 됩니다. 직접 주고받으면. 하지만은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현실 금융 시스템이 그 효율성보다는 약간 악용 소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약간 불명확한 그런 영역인 거죠. 개인 간에 그렇게 주고받는 건 효율적인 건 맞아요. XRP 직접 주고받으면 트랜잭션 코스트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이 전혀 드는 게 없어요. 정말 효율적이죠.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대 금융 시스템 상황에서는 그런 금융이 뭔가 안티모니 론더링, 자금 스탁이라든가 세금 회피, 그리고 테러 단체한테, 이런 악의적인 단체들한테 자금이 조달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법 테두리 안에 사용하도록 불법이라는 요소들을 만들었죠. 합법적으로 쓰라고. 근데 지금 얘기한 케이스가 불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암호화폐 관련된 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효율적인 것만 놓고 보면 맞다. 김재현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역시 공감하고. 다만 금융 시스템을 약간 악용되지 않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 뭐 미래에 많은 것들, 뭐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 탈바꿈되고, 오늘날에 생각하는 경제제도가 뭐 한 50년이 지나니까 지금이랑 완전 우리가 지금 시각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실사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머니그램이 잘 써주고 있어갖고 지금 빗소에서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 여성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간 마켓 담당입니다. 리프사에서. 그리고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추려갖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표기해주면은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또 AI 비서가 반응을 했네요. 클로바가. 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프사가 사용하기로 한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 있죠. 코인마켓캡이랑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별로 뭐 전체 볼륨이 어떤지 이런 것들 표기해주는 사이트인데, 이 볼륨이 뻥 볼륨이 없이 약간 진솔한 볼륨이라고 판단돼갖고 이거를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리프사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다이렉트 세일이나 또는 이제 프로그래매틱 세일 활용할 때도 이 기준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전체 XRP의 볼륨이고, 파란색이 빗소의 볼륨이거든요. 빗소의 볼륨인데 지금 보세요.
전체 마켓의 흐름에 맞게 이 6월 3일에서 6월 9일까지는 똑같이 흘러갔죠. 그 다음 주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락을 하니까 같이 빗소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3주차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올라갔는데, 이거 웬걸? 빗소가 갑자기 전체 볼륨은 이 정도 비율밖에 안 올랐는데 확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비슷해지긴 했죠. 비슷해졌지만은 여기까지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 시점이 바로 머니그램이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요쯤이죠. 요쯤인데 이미 그 전부터 테스트를 한 건지 이 시점에 들어오자 아예 그냥 분리돼서 움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볼륨의 대부분은 투기 볼륨입니다. 어떤 암호화폐도 다르지 않아요. XRP 역시도 전체적인 대부분 차지하는 볼륨이 어떤 목적의 볼륨이냐 얘기하면 똑같아요. 모든 암호화폐 다 똑같습니다. 투기예요, 투기. 그러니까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그럼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싶은 참여자들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사용, 바로 머니그램이 이제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쓰는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 사용 시점부터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다른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전체 볼륨 하락했는데 빗소 볼륨은 높아져 갖고 유지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유동성을 엑스라피드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오더북, 거래소에 쌓여져 있는 오더북을, 마켓메이커형 오더북을 엑스라피드 사용 때 이거를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볼륨이 발생하니까. 빗소의 볼륨은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다르게 그냥 상승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비하긴 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미비해요, 미비. 아이고 여기 있네요. 180만 개 정도예요. 최근 24시간 거래되는 XRP의 볼륨 보면 180만 개. 그러면은 180만 개면 달러로 계산하면은 0.3달러로 계산해 볼까요, 계산? 그럼 사실 3만 달러보다 많죠. 5만 4천 달러? 그 정도거든요. 5만 4천 달러 하면은 대충 50, 500, 5천, 몇 천만 원 정도예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 대비 봤을 때는 정말 작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엑스라피드, 실제적인 암호화폐의 비즈니스 사용으로 인해서 그 볼륨은 전체적인 투기 볼륨과 상관없이 지금 상승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이게 투기 볼륨, 오늘날의 전체적인 볼륨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면은 이미 그때는 좀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진짜 투기, 그리고 그 세력이라고 하는 자본, 엄청난 자본을 갖고 이 시장을 갖고 놀고 있는, 좀 약간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애들의 좌지우지 되는 게 가격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펌핑이 일어났다가 말도 안 되는 덤프가 일어나고 막 가격 하락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흐르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금과 다르게 실제 유스케이스에서 이용되는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 시장에 있는 석유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수요자들이 야 이거 우리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자들이 난리치면, 빨리 석유 사고 싶어요 하고 난리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XRP가 이런 투기적으로 야 이거 내가 저가에 사갖고 비싸게 팔고 싶어, 눈치 싸움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비즈니스에 XRP를 필요로 하는, 이거를 금융에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요로 인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XR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유스케이스, 그리고 그 유스케이스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빗소 말고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스PH 잠깐 보러 갈까요, 그러면? 이거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볼륨이 거의 똥이었거든요. 거의 막 그 새똥 수준이었는데 한번 보러 가죠.
저는 음모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모론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그 음모론이 뻥이면은 그냥 재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 음모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 소식을 가져와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음모론과 관련된 건 약간 뜬구름 같잖아요. 물론 그게 100%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떠한 데이터를 놓고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걸 찾아 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예 그냥 고려를 안 하고 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어느 쪽이 가능성 높은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도 어느 쪽이 가능성 높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모론에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SBI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리의 코인스페이치 바로 필리핀으로 가는 그 필리핀 페소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볼륨.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별로 한 겁니다. 데일리로 지금 한 거고요. 볼륨을 보면은 36,000개. 오늘이 36,000개거든요. 형편없죠? 그리고 약간 비수처럼 이게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걔네 누구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미국에서 필리핀 엑스라피드 쓰는 친구들 이름 뭐죠? 무슨 프렌드인데? 아, 샌드 프렌드. 걔네의 볼륨이 형편없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걔네가 만약에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들이 많으면은 사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을 거거든요. 근데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적으니까 이런 볼륨상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약간 눈치챌 만한 그런 상징적인 시그니처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용 고객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SBI도 보러 갈게요. 이것도 로그인해야 되나? 로그인하기 귀찮은데 안 들어가지네요. 자, 잠깐만 화면 닫고 로그인 좀 할게요. 잠깐 안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맛집에 가려면은 제가 로그인을 해야 돼갖고 잠깐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뭐야? 왜? 깜짝이야. 로그인이 안 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자, 맛집에 놀러 왔거든요? 지금부터 맛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 형편없습니다. 볼 것도 없네요. 너무하는구만. 10,000개? 10,000개? SBI는 지금 볼륨이 형편없어요. 엑스라피드 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볼륨이면은 형편없는 거죠. 이건 뭐야? 왜 있는 거야 도대체? 형편없습니다. 여기 볼륨은 볼 것도 없어요. 아직 패스입니다. 패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구간만 머니그램 덕분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좀 약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정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일진의 보스요? 자, 그래서 이제 엑스라피드 관련된 파트너 거래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OTC 관련된 거 설명드린 적 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OTC로 검색하면 안 되네.
엑스라피드로 해야 되나? 그게 안 나오네. 그 캐시 크레독이라는 여성 직원이 있는데 그 페이먼트 머챈트인가요? 그 약간 행사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보면 뒤에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얘기하는데 그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곳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라피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OTC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얘네가 바로 OTC 중에 하나가 돼요. 비트페이. 요거. 네. 실제로 비트페이를 통해서 엑스라피드를 쓰겠다고 얘기한 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유로 액션뱅크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지금 OTC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인 암호화폐 거래소,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지정된 공개적인 애들이 비트스탬프나 빗소나 아까 보신 코인스PH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말고 OTC 제3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로서 제공하는 쪽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아예 확인할 수 없는 볼륨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리프사가 2분기 보고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이렉트 세일을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애들한테 하겠다.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XRP 브릿지를 삼아서 사용하고 싶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 XRP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에 이런 기관들, OTC 제공할 기관들한테도 판매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 판매를 이어나가겠다고. 네,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걔네들의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거래되는 히스토리 몇시 몇 분에 XRP가 어떤 피아트 커런시야 얼마만큼 거래가 됐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지금 데일리 볼륨은 얼마다. 이런 것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데 OTC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는 엑스라피드의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확인을 못하는 볼륨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리프사가 2분기 보고서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고요. 벨기에에서 보안 포럼 하나요? 몰랐는데. 리플 이자 준다고요? 뭔가 일단은 조심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자 준다고 하면은 약간 경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자를 받고 있는데 있는데 XRP 1000개만 집어넣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비트루라는 곳 아시죠? 동남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에서 저는 XRP 한 1700개? 그 정도 놓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거의 이자가 한 8%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 그만큼 박아두고 제가 받은 이자가 얼마였더라? 저도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걔네가 빤스런하면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적당한 수치만 놓고 받고 있는데, 보자.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자를 받은 게 XRP 5개 5개 받았네요. 5개 이자로 7.94%입니다. 하루당. 하루당이 아니라 연이율이. 연이율이 7.94%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게 5개 정도. 그 사기당하신 분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동결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걔네가 물량도 다 이동 안 시켰고 요빗이라는 데 이동을 시켰는데, 요빗이 알아보니까 북한 해커들도 거기에서 약간 자금 세탁, 암호화폐 세탁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빗에는 내가 해킹을 당해서 사기꾼한테 당했으니까 얘네 물량이 니네 거래소로 들어오면 좀 홀드를 시켜라, 프리즈를 시켜달라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암호화폐 세탁하는 거래소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이미 힘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벡트 관련이요? 맞아. 벡트도 진짜 저 휴가 때 여러분들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휴가라 얘기를 못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벡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벡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기사라던가 또는 막 여러 유튜버들 또는 어떤 커뮤니티들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벡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트에 대해서 뭐냐면은 벡트가 뭘 하고 싶어서 그 선물 거래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벡트를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벡트는 지금 가볼까요? 얘네 보면은 얘네 여기 타이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미래를 만들겠다 했잖아요.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또는 약간 더 포괄적이죠. 디지털화된 에셋, 자산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STO라고 불리는 거 있죠. 네,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해갖고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에 가까운 거죠. 유가증권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토큰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디지털 에셋들,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약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 그 디지털 에셋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래 되게 멋들어진 말이야. 정확히 니네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은 아래를 보시면 나와요. 포인트는 이 4개 다 포인트긴 한데 요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커스터디, 보관해주는 거, 그리고 페이먼트 여기 써있죠. 컨슈머, 소비자, 머천트, 상인들 또는 이제 개인들 간에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갖다가 결제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얘네가. 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얘네 플랫폼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플랫폼, 중개자로서 이런 규제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늘날의 불명확한 디지털 에셋들을 본인들이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중개인으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하겠다는 거냐면 퓨처 하면은 We are the future 막 하면서 저랑 똑같은 세대분들은 막 H.O.T의 노래를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퓨처는 선물 거래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시거나 또는 그 밖에 뭐 이런 선물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옵션이 존재하는 뭐 주식이든 뭔가를 하실 때 많이 부정적으로 들었던 게 막 공매도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셔갖고 선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물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미래의 가격에 대한 약간 예측성을 제공하죠. 그 방향성. 방향성 제공하고 동시에 뭐가 된다? 얘의 순기능은 바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 거래로서 활용되는 상품이 있죠. 뭐 오늘날의 음식거리도 있잖아요. 그 막 시카고 선물 거래소 보면은 막 옥수수 막 이런 것도 선물 거래가 되잖아요. 뭐죠? 왜 그런 거 선물 거래하죠? 방금 얘기한 미래 가격, 그런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된다? 바로 순기능으로서 이 상품을 갖고 투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쌀을 내가 한꺼번에 자금이 되니까 한 10,000톤, 100만 톤을 사다 놓겠다. 내 자금력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그래서 내가 안 풀 거야. 안 풀어갖고 가격 올랐을 때 풀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이런 사람들 목적이 뭐죠? 이 상품을 실제로 쓰고 싶은 수요자거나 또는 이 쌀이라는 거를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뭐죠? 좋게 얘기하면 트레이드,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핵심을 찝어서 표현하면 뭐죠? 투기입니다. 투기.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다. 어떤 상품이 됐던 간에. 뭐 트레이드를 하는 거긴 한데 이 사람의 목적만 놓고 얘기하면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투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투기라는 단어는 순수 있는 그대로 의미는 그겁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자. 이걸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어쨌든 간에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시장 가격에 있어서 이렇게 막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쪽들, 예,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식품을 예로 들었지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예로 들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걸 예로 들겠습니다. 외환을 얘기할게요. 외환, 달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내 화폐잖아요. 근데 달러는 외국 화폐죠. 외환이죠. 근데 달러를 사서 보유하게 되면은 얘는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샀을 때 내가 산 시점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난 무조건 이득이죠. 예. 하지만은 반대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손실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여러분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들은 외환을 보유하는 목적은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뭔가 이제 뭐 해외에 달러로 뭐 지급을 대신 해달라 이럴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갖고 있던 달러 같은 걸 활용해서 쓰기도 하겠죠. 또는 이제 고객들 개인들이 해외여행 갈 때 야 이거 달러 환전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제공하는 용도로 쓰기에 보유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가를 받아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보유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투기하려고 도박하려고 사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금융기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주요 목적은 방금 얘기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면 이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손해가 없어야 될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장담할 수 없죠. 반대로 손해를 막심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그 달러를 보유해서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으면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런 손실이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면은 이득을 계속 볼 수 있겠죠. 달러를 보유하는데 손실은 없어요. 근데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은 벌어요. 수수료 같은 거 받아서. 그럼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으로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겠죠. 바로 그럴 때 선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XRP 관련돼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선물을 이용해서 이런 실제적인 수요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상품이든 커런시든 선물 거래가 되는 그 대상 그거를 보유하고 싶을 때 본인들의 이 가격 변화에 대한 리스크,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투기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선물에서 이거를 공매도 치면은 그거를 사가는 사람 누굽니까? 투기자들이죠. 이걸로 뭔가 차익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넘기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이 상품을 가격 변화에 대한 리스크 없이 보유를 함으로써 그거를 실제적인 수요에 맞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벡트도 역시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첫 번째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 비트코인 B 그리고 이거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들의 볼라틸리티 더군다나 크기 때문에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구조, 수요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를 투기자들한테 넘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목적이에요. 사실 이게 주목적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벡트의 목적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아싸리 도박판, 열려라 찾게, 막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벡트는. 벡트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 누군가가 벡트는 비트코인 떡상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 아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입이 열려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벡트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 이거를 명확히 아시고 보시면은 벡트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실 거예요. 다 도박이면 투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9월 23일 날에 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9월 23일에 실제로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벡트라는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텐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벡트도 벡트지만 벡트가 어떤 곳이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쓰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XIP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XIP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아직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걸 상장할지, 리스트업 시킬지는 좀 약간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작년에 벡트 CEO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또 리스트업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XIP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이들이 중개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는 건데, 만약에 이들이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을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싶다고 해갖고, 사실 이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이 마무리되려면, 그러니까 어느 계정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 비트코인이 몇 개 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하는 거죠. 돈이 이동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분에서 길게 걸렸을 때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처리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던 시간 이후에 가격이 변해버리면은 실제적으로 돈이 지불됐을 때는 그때와 다른 양의 돈이 지불돼 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볼라틸리티 리스크라고 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벡트가 본인들은 중개인으로서 또는 플랫폼 제공을 하는 역할로서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본인들이 감당하겠다 해버리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불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컨슈머, 소비자, 상인 사이에 이 가격 변동성이 문제가 가장 심한 건데,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감당할 테니까 써라.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도 내가 처음에 $10치를 비트코인을 지불할게 했을 때 중간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벡트가 그 손실을 감당할 거니까 상인도 믿고 쓸 수 있겠죠. 그래? 이거 오케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물건, 이 대가로 비트코인 $10치를 받을게. 뭐 어차피 가격 변동에도 벡트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비트코인도 실제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벡트가 이 가격 변동성을 본인들의 손해가 안 나도록 관리가 된다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번번이 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손해가 난다. 그래서 벡트가 손해가 늘어만 간다. 이러면은 본인들도 이런 형태로 서비스 제공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벡트가 지금 디지털 에셋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에셋, 여기 에셋 복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에셋들을 이 실생활로 쓰일 수 있는 장만 열어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든 특정 암호화폐들을 진짜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약간 이런 리스크를 감당함으로써 뭔가 중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 따라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개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XIP한테 그닥 도움이 되는 짓거리는 아닙니다. 상당히 방해가 되죠. 왜냐면은 XIP 같은 경우는 이런 가치 이동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트 커런시를 그 블록체인의 특성과 장점을 이용해서 이 수합시켜주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며칠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을 XIP라는 밴드로 이렇게 잘 접합을 시켜갖고 그냥 리얼타임으로 비용 거의 안 들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지불을 금방 할 수 있겠죠. 물론 XRP와 다르게 이렇게 계정 간에 비트코인 이동하는데 1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 변동성 문제가 이제 크나큰 문제가 되는데, 요거 본인들이 감당해 주겠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금융 시스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막 며칠 걸리기도 하죠. 비즈니스 데이로 막 4일 5일, 그리고 아프리카 갈 때는 막 2주 걸리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가격 변동성 문제도 벡트라는 곳이 감당해주고, 그럼 쓸만하겠죠. 이거는 솔직히 XRP의 지배력을 넓히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벡트의 관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게 약간 저희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 대해 자세히 안 나왔어요, 벡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설명 쭉 드린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지켜봐야 돼요. 한 달 단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선물은 여러분들 벡트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선물 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일리가 있고 몬슬리. 그러니까 월 단위가 있고 이 청산일이 하루 단위로 돼 있는 거 두 가지 다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아까 중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단위도 존재합니다, 계약이. 두 가지 다 있어요. 잠깐 세종이 진짜 시골인 게 밖에서 똥냄새 들어요. 왜지? 왜 갑자기 똥냄새가 들어오죠? 무슨 일이지 이거? 아이씨, 똥냄새. 여러분들 또 저한테 장난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빵 날립니다만, 제 똥냄새는 아닙니다. 제 똥냄새라고 하실 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범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설사 여러분들 중에 코난이 있을지라도 제가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 똥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 제 방구 아니라니까요. 자, 어쨌든 코가 맹맹해지는데 장난 아닌데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벡트 관련된 거는 지금 정리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들리는 소식들을 바라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활용센터 없어요. 없는데도 냄새가 꽤나 나네요. 설사에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어떻게 설사를 합니까? 제가 뭐 변기 위에 앉아갖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죽겠네 진짜. 뭐 그럴 수 있겠죠. 확실히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스벅이 됐든 아니면 아마존이 됐든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 중에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걔네들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글로벌한 암호화폐래, 그 법정화폐들 현찰로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걔네들은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생각에서 뭐 디지털화서 뭐 쓸 생각이 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분명하게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현금을 어딘가에 이익만 많이 볼 수 있다면 활용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누구도 다른 이견을 갖기 힘들 겁니다. 당연히 그 남아도는 현금 어딘가에 써갖고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무조건 쓰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중용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는 중용님이 낸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 약간 합리적인 얘기들,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XRP 역시도 그 수많은 현금들을 XRP의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XRP와 관련된 것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저를 똥쟁이로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묻혀버릴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어. 거의 싸는 수준. 아하, 이 사람들 안 되시겠네. 제 똥팬티 한번 보시겠습니까? 캠 킵니다. 똥팬티. 네.
규제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희망을 가져봅니다. 점점 대중하게 알려져 코인판에 참여하면 떡상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여요. 예, 벡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가 전신이죠. 예, 거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만든 디지털 에셋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갖추고 있죠. 아까 벡트 가셔서 보셨겠지만은 얘네가 하고 싶어하는 건 진짜 디지털 에셋을 실사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오기 위한 플랫폼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시그널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똥쟁이구만. 저만 똥토리가 아니라 앞으로 똥 인사를 해야겠네. 앞으로 인사는 여러분들 뿌직뿌직으로 하죠. 여러분들 워라가 아니라 워라워라 이게 아니라 뿌직뿌직. 여러분들 질동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팩토리님 오늘도 설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은근히 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똥화가 아니라 뿌직뿌직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좀 더 약간 생동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뿌직뿌직 질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하루도 똥과 같은 하루 되십시오 막 이러면서 뿌직뿌직. 아, 왠지 냄새 나더라. 딱 걸리셨네. 뿡 하셨습니까? 뿡뿡.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됐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될 시간, 뿌직뿌직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간만에 왔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막 1시간 40분이나 지났네요. 안타깝게도 금세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러냐고요? 제가 또 똥냄새를 맡아버려갖고 이런 분위기가 됐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가지 얘기들 나눴는데요. 오늘 전해드렸던 소식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UN 산하기구에 있는 UPU라고 부르는 우체국 같은 우편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올해 4월에 베른이라는 스위스의 도시에서 본인들이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었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뭐 리프사 솔루션을 쓰겠다 막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XRP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언급이 아니라 XRP를 실제적으로 썼을 때 이거는 클리어 케이스다, 분명한 케이스다, 혜택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들의 결론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표현했다는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항상 매일 아침 9시에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스트리밍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9시 이후에 디테일한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렸다니. 아이고. 자, 어쨌든 그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니 진짜 냄새 더 나는 것 같네. 아니, 지렸다는 표현이 진짜 지렸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뿌직뿌직 똥같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뿌직뿌직 똥꿈 꾸시고요. 뿌직뿌직 내일 아침 똥과 같은 하루 시작.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상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팩토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또 역시 좋은 소식과 정보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바월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